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가을을 건너뛰는 듯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추워지는 날씨를 잠시 뒤로 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줄 힐링의 시간을 저와 함께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말이 때로는 너무 멀고 커 보일 때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태수 작가님의 책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에서는 화려함이나 성공이 아닌 조용한 행복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행복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불행에 대한 수비력을 길러주는 쉬운 8가지의 인생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어른이 된다는 건 더 이상 매일이 파티는 아니라는 걸 알아가는 일이고 또 성공해야만 행복하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별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음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는 일이기도 할 텐데요. 책 속에서 작가는 말합니다. 어른의 행복은 그렇게 유란하지 않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며 짜릿함보다는 편안함이 좋아지듯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행복도 특별한 것보다는 일상적인 것에 가깝다. 저자는 끊임없이 높은 곳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 가장 쉽고 현명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 것들을 솔직담백하고 쉬운 문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수 작가님의 글은 마치 독백을 하듯 이야기를 풀어내면서도 인생의 핵심 화두를 툭 던지는 스타일로 디테일이 깔끔하게 살아있는 문장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까요. 조용히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순간들 속에 우리는 이미 행복의 한가운데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조용한 아침의 커피 한 모금, 창문 너머 들어오는 바람소리, 아무 말 없이 마주했던 미소 한 번, 그조차 없었으면 참 힘들었을 일상이었다면 그건 이미 우리네 삶 속에 있는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여러분의 소확행은 무엇이었나요? 오늘은 책의 다양한 이야기들 중 몇 편을 골라 들려드릴 텐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잊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트럼프가 총에 맞았을 때 나는 내 주식이 가장 먼저 걱정됐다. 2024년 7월 13일 트럼프가 총에 맞았다. 20대 범인이 쏜 6발의 총알 중 한 발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관통했고 현장은 즉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범인은 그 자리에서 즉결 사살 처리되었다. 전 세계 최강대국 대선 후보의 암살 미수 사건. 쏟아지는 속보에 나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잠깐만, 그럼 내 주식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다. 코로나 때도 다르지 않았다. 각종 대형 인재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인명보다는 일단 내 주식이 더 먼저 걱정됐다. 주식, 그러니까 돈은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너무 강한 빛깔로 빛나 다른 모든 걸 다 어둡게 만들었다. 추측컨대 이런 결론 때문이었을 것이다. 야,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그랬다. 명절날 부모님께 두둑한 용돈을 드리는 것은 뿌듯한 경험이었다. 조카의 돌반지를 턱하고 구매했을 때는 진심으로 즐거웠다. 아내가 갖고 싶어 했던 목걸이를 생일 선물로 사줬을 때는 정말이지 스스로가 꽤 자랑스러웠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건 실화였다. 적어도 내 인생에서만큼은. 다만 이 한 가지의 의문만큼은 끝끝내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행복이 얼만데? 행복에도 가격표가 필요하다. 막연히 로또 1등 한 장 값은 있어야지 라는 상상은 너무 폭력적이지 않은가. 그럼 나는 평생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행복을 구매하기 위해서라도 내겐 좀 더 현실적인 숫자가 필요했다.
책을 좋아하니 한 달에 책 살 돈 3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매주 장볼 돈 10만 원 역시 필요하고 고양이 간식, 아내와의 영화 한 편, 할머니에게 드릴 용돈 등등. 나를 즐겁게 하는 순간들을 고르고 골라 가격표를 매겨보니 계산대 점원이 말했다. 이번 달 행복값은 총 180만 원이네요. 180억 아니고요? 행복은 마법의 성이 아니라 에어컨을 틀고 맞이하는 여름날의 낮잠이야.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마법의 성을 매수하는 데는 얼마가 드는지 알 수 없지만 여름날의 낮잠을 구매하는 데는 전기세 약 650원 정도가 들 것이기 때문이다. 속물 같지만 이런 종류의 계산이 나는 더 좋다. 자본주의 시대답게 숫자로 찍어 눌러야 행복에도 현실감이 생기니까. 결국 돌고 돌아 행복은 숫자였다. 그것도 꽤 가져볼 만한 숫자. 행복에는 꿈이 없어야 한다. 목표도 필요 없고 다짐도 과하다.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린 한 달에 한 번쯤 공과금 액수를 묻듯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2025년 1월, 이번 달의 행복값은 얼마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것도 생각보다 싸게. 행복은 미루고 미룰 만큼 비싸지 않았다. 자신에게 선물하게 되는 순간부터 어른이야. 5월은 통장이 얇아지는 달이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을 경유해 아내의 생일까지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이 기념일 트로이카는 잘 지운 지갑도 반건조 오징어처럼 쪽 말려버린다. 그럴 때면 꼭 하는 일이 있다. 나를 미루는 것이다. 가장 먼저 예약돼 있던 치과 진료를 취소한다. 간만에 잡은 저녁 약속은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오래 고민한 헬스장도 다시 내년으로 기약한다. 아쉽지만 별 수 있나. 언젠가는 나를 챙기는 시간도 올 거다. 언젠가는. 할머니, 올해는 나랑 여행 갈까? 문득 지난해 어버이날 할머니에게 던진 물음이 떠올랐다. 함께 저녁을 먹고 용기 내 물은 내 오래된 질문에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다. 언젠가, 언젠가, 언젠가. 할머니는 매번 이 말만 거듭하다 결국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든 97살이 되어버렸다. 짜증이 났다. 너무 늦어버린 내 효도와 그것조차 기다려주지 않은 할머니의 야속한 세월에 화가 나 입을 콱 닫아버렸다. 그 표정이 눈에 밟혀서인지 할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긴 말을 이었다. 예, 너 늙으면 젤로 억울한 게 뭔지 아냐? 나는 할머니를 동그랗게 쳐다봤다. 주름? 아니야. 돈?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할미가 젤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랄. 이제 좀 놀아볼라 치니 다 늙어버렸다. 야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다. 근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그러니까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말어. 꽃놀이도 꼬박꼬박 댕기고 이제 보니 웃음이라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더 사라지더라. 할머니는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도 모르게 생각했다. 희생은 아름답지만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우린 참고 억누르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라 배워왔지만 사실 아무도 자신의 자식마저 그런 인생을 살길 바라지는 않는다. 어른이란 자신을 가장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까지 선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가정의 달 5월이다. 그 이름답게 매번 타인을 위해 지갑을 열어왔지만 이번 5월만큼은 다르고 싶다. 올해는 나를 위해 지갑을 열 것이다. 장바구니 맨 아래로 밀린 소설책 한 권을 살 것이다. 그리고 맨 앞장에 적을 것이다.
미루다 보면 있는 법이야. 나도 조금은 멋들어진 어른이 되고 싶다. 불행의 깊이가 절박함을 증명하진 않는다. 취업에 실패한 날 예능을 보고 웃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내가 지금 웃을 때냐? 한심하네. 염치도 없지. 이따위로 사니까 네가 떨어지는 거야. 그 뒤로 해가 다시 뜰 때까지 나는 스스로를 재우지도 않고 혹독한 정신교육을 진행했다. 그제야 인정했다. 그래,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행복에도 자격이 필요하다.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취업에 실패하면 언제까지 불행해야 하는 걸까? 보는 눈도 있으니 한 달 정도는 웃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합격할 때까지는 절대 가부좌를 풀지 말아야 하나? 혹 조금 더 나이가 먹어 결혼에 실패한다면 어떨까? 그걸 넘어 부모님이나 아이가 아프다면? 나는 나에게서 얼마간의 웃음과 행복을 거세해야 할까? 1년이면 충분할까? 그런데 이러면 내가 정말 실패해서 불행한 건 맞나? 그냥 실패하면 불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 때문은 아닐까? 사람은 불행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원하는 목표에 실패한 날 치킨 한 마리를 뜯으며 그래, 이 맛에 살지 라고 말하는 경우나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아버지가 아프셔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다 모였네 라고 말하며 웃는 경우는 의외로 우리 인생에서 흔하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강한 불행은 그만큼의 행복은 아니어도 적당량의 행복은 반드시 돌려준다. 그러나 우린 그걸 인위적으로 막는다. 난 웃을 자격도 없어. 내 마음은 거기서 죽는다. 학창시절 나는 진심으로 혼나는 척을 잘하는 아이였다. 야간 자율학습을 짠 날이나 청소 시간에 농구를 하다 수업에 늦은 날이면 어김없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1시간, 아니 3시간은 껌뻑 죽어 있었다. 선생님은 그런 나를 보며 그래, 저게 반성하는 놈의 표정이지 하며 흐뭇해 하셨다. 그러나 나는 쉬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친구들과 잘만 웃고 놀았다. 그때 나는 내가 잘못한 걸 모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벌이 끝난 후에 인생까지 벌 주지 않는 아이였을 뿐이다. 어느새 누군가 대신 벌을 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도 인생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작은 잘못조차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성인이 됐다. 그러나 나는 잘 혼나는 법은 배웠어도 제대로 벌 주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그 옛날의 선생님들처럼 잘못을 했음에도 웃고 있질 않는지 행복해하며 떠들지는 않는지 야물딱지게 감시를 했다. 심지어 퇴근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도 없이 나는 내가 24시간 동안 불행하길 바랬다. 그러나 불행의 깊이가 절박함을 증명하진 않았다. 오랜 시간 깊이 우울해야 한다고 달라지는 건 조금 더 망가진 내 마음밖에 없었다. 요즘은 기록적인 실패를 해도 그냥 내가 웃게 둔다. 불행의 적정기간 따윈 두지 않고 행복이 새 나올 틈도 기껏 메우지 않는다. 이따금 내가 지금 이럴 때야? 라는 불호령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뭐 어쩌라고 실패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웃지도 말라고. 나는 그저 다음 인생을 살 준비가 됐을 뿐이다. 실패는 슬프지만 오늘로 끝낼 것이다. 그게 내가 웃음으로 불행에게 보내는 신호다. 나는 이제 웃으며 다음을 살 것이다. 나는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웃으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사랑은 일탈이 아니라 일상을 주는 거야. 어린 시절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붕어빵을 사오셨다. 할아버지 없을 때 얼른 먹어. 소곤소곤 우리 둘밖에 없는 집에서 할머니는 조용한 소리로 귀여운 차별을 하셨다. 그렇게 김이 나는 붕어빵을 호호 불어 먹다 보면 기다리던 드라마가 시작했다.
제목이 인어 아가씨였던가. 노란 장판 위에 붕어 몇 마리를 두고 우린 친구처럼 몇 날 몇 해를 보냈다. 할머니, 붕어빵 사왔어. 그랬던 내가 이제 입장이 바뀌어 붕어빵을 사간다. 이게 새로 나온 슈크림이래. 한번 먹어봐. 이가 성치 않은 할머니를 굳이 일으켜 나는 그때처럼 장판에 붕어빵을 깔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할머니는 말한다. 할미는 이제 죽을 날밖에 안 남았어. 에? 나는 또 철없이 맞불을 놓는다. 웃기지 말라고. 할머니는 10년은 더 살 거라고. 웃는다. 끝이 보인다는 슬픈 표정으로 우린 애써 웃는다. 어렸을 땐 큰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했다. 생일 선물로 최신형 윈도우 컴퓨터를 사주는 것, 계절마다 나이키 운동화를 척척 장만해 주는 것, 청바지는 키 클 것을 생각하지 않고 딱 맞게 사주고 작아지면 버리는 것. 그런 게 사랑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밥 해준 거 빼고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며 그렇게 악을 썼다. 염치도 없지. 작은 것을 매일 해주는 게 실은 가장 큰 사랑인 줄도 모르고 어린 날에 나는 그렇게 울어댔다. 날 사랑하긴 하냐고. 그렇게 20년이 지났다. 나는 붕어빵을 한 입 물고 쑥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그때 나 진짜 꼴보기 싫었지? 할머니는 여러 개의 과거를 떠올리는 듯 뜸들이다 말했다. 아니야, 넌 애가 참 착해서 이뻤어. 나 참 사람을 얼마나 더 미안하게 할 셈인지. 나는 코끝이 시큰해져 괜히 드라마를 보며 더 크게 웃었다. 결국 그날도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겨울이면 붕어빵을, 여름이면 수박을, 봄이고 가을이면 딸기와 감을 들고 할머니의 집으로 또 향할 뿐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나는 그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사랑을 가장 자주 주려 한다. 큰 사랑을 모으고 모아 돌려줄 시간은 내게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작디 작은 사랑을 지고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또 한 번 웃으면서 말하려 한다. 할머니 나왔어. 김이 나는 붕어빵을 들고. 현명한 사람은 함부로 불행해지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함부로 불행해지지 않는다. 월 300이면 생활이 쪼들리지 않아? 애 키우기에는 조금 작은 집이네. 대출이 중요하냐? 무조건 서울로 가야지. 내 연약한 마음을 대차게 흔들어 놓는 남들 얘기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고 과감하게 일축한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쉽게 링 위로 올라가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함이란 의외로 행복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불행의 양을 줄이는데 더 많이 쓰인다. 일단 한번 불행으로 물든 마음은 어떤 행복으로도 쉽게 퇴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월급날이어도 승진을 해도 아니 원하는 모든 목표를 다 이뤄내도 가족이 아프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듯 불행은 행복에 비해 너무 강하고 구체적이다. 행복이 상상이라면 불행은 일상인 것이다. 어른이 될수록 불행에 대한 수비력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그런데 솔직히 말이 쉽지. 내 방까지 따라와 스마트폰으로 불행 노래를 부르는 세상에서 나만 똑똑해지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사람 3명만 있어도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데 나 하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쯤은 세상에게 일도 아니다.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에게서 달아난다. 경황 없이 불행이 찾아올 때마다 불이 나게 스마트폰을 끄고 방문을 닫고 공책을 펴서 썩썩 적는다. 내 인생이 진짜로 그렇게 불행해?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니 몇 날 며칠이고 홀로 답을 적는다. 그러다 보면 대체로 답이 간단해진다. 내 인생은 생각만큼 불행하지 않고 생각보다 행복하다. 나는 불행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하니 불행했기 때문이다. 부족했던 건 행복의 양이 아니라 일종의 기준점이었다. 그래서 요즘은 불행이 발견되면 일단 연필로 기준점을 긋는다. 거기서 통과하지 못한 것들은 절대 불행으로 등록해 주지 않는다. 이게 내가 불행을 수비하는 방식이다. 사람이란 의외로 행복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불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충분한 만족감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이제와 누군가 내게 행복이 뭐냐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다. 불행이 없는 상태. 행복이란 짜릿함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편안함과 안도감, 안정감과 잔잔함, 깊은 밤 고민 없이 잠들 수 있는 감사함 또한 우린 행복이라 이름 붙일 수 있기에. 그러니 부쩍 불행하다는 기분이 자주 든다면,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로워질 때가 많다면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자. 내가 정말로 그렇게 불행해? 세상이 주는 답에 잠시만 가위표로 반창고를 붙여보자. 행복이란 귀를 열 때보다 귀를 닫을 때 오히려 더 잘 찾아오니까.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전날 달디단 잠을 잤거나 별다른 문제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체력이 넘치는 날, 그런 날이면 약속을 끝낸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어쩐 일이야? 아내는 반색하며 물었다.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했다.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서. 라고 말할 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김치찌개를 끓이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나는 솔로도 같이 보며 잘도 조잘거렸다. 그러나 삶이 약간만 삐끗해도 내 다정함은 길을 잃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무슨 일이든 건조하게 답하는 날이 많았다. 나도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나는 이미 모든 체력을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더 이상 내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없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혼자만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람을 찾았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 좀 줘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란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멋진 몸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을 원한다. 피곤해지던 날 집에 돌아가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다정함은 갖고 싶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꿈보다 취미가 없는 게 더 슬프다. 올해로 97이 된 우리 할머니의 최대 고민은 하나다. 바로 시간은 많은데 할 게 없다는 것.
여행을 가자니 무릎이 시리고 음악을 듣자니 귀가 먹었고 책을 읽자니 머리가 애리다. 결국 매일같이 제방을 하는 전원일기를 보시며 할머니는 당부하셨다. 자신처럼 살지 말라고. 90하고도 7 인생에 자랑할 취미 하나 없다니 서글픈 인생이라 하셨다. 하기사 너는 그럴 나이가 아니지. 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지만 미안해요 할머니. 실은 나도 이미 할 게 없어. 취미가 사라진 것은 아마도 8년 전쯤의 일일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2015년 당시 까마득한 취준생이었던 나는 매일같이 자소서를 쓰다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취미도 스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토익, 토스, 학점, 학벌, 대외 활동, 해외 연수, 인턴 등 모두가 평준화된 세상에서 기업은 변별력을 발견할 곳을 잃어갔고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지원자는 일하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네? 저 침대에 누워서 묻어보는데요? 라고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날 내 취미는 부끄러움에 갈 곳을 잃어버렸다. 다행인 건 그로부터 5년이 지나 내게도 자랑스러운 취미가 하나둘 생겼다는 것이다. 저는 제 SNS 계정을 운영합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회를 보고 한 달에 3권쯤은 책을 꼭 읽어요. 듬직했다. 이쯤이면 자소서에도 사람들 앞에서도 과감히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어딘가 공허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로봇의 체온처럼 그 안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건 의미는 있지만 재미는 없는 취미들이었다. 그런데 의미와 재미, 둘 다 잡을 수 있는 취미가 과연 존재는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저 취미에까지 의미를 요구하는 시대에 꼬라지 한번 부리고 싶었을 뿐이다. 재미를 넘어 의미가 필요하며 내가 아닌 남의 마음까지 설득시켜야 하는 취미. 불가능했다. 내 주머니엔 나름 쓸모 있는 취미와 끝내주게 한심한 취미 딱 둘밖에 없었다. 어디로 손을 넣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물었다. 그러는 넌 취미가 뭐냐? 나? 당황한 나는 어느 한쪽도 선택할 틈도 없이 고약한 입을 먼저 놀렸다. 나는 할머니랑 이렇게 TV 보면서 노는 거지. 발군의 순발력이었다. 그간 직장 생활을 허투루 한 것은 아니었나 보군. 뿌듯해하는 나를 보며 할머니는 혀를 찼다. 얼씨구 거짓말도 참. 쯧쯧. 할머니는 연신 혀를 차며 슬그머니 냉장고로 향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고기를 꺼내주셨다. 굽는 건 내가 해라. 그래서 내 취미가 뭐냐고요? 제 취미는 할머니와의 대화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할머니 댁에 가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이거 어쩌면 면접관과 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취미를 찾은 것일지도.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났다. 아침 지하철은 늦지 않고 역에 도착했고 회사 일은 별다른 이슈 없이 여느 때처럼 순탄하게 지나갔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무난한 날씨에 야근 없이 집에 도착한 날. 그런 날이면 문득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 아, 행복하구만. 조용한 게 좋다. 심심한 건 편안하다. 나른한 건 안정적이다. 짜릿함은 여전히 즐겁지만 뭐랄까 조금 피곤하다. 예상치 못한 일은 이제 기쁜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숙제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나쁘지 않다. 즐거워할 일은 없지만 실망할 일도 없는 이 일상에 감사하게 된다. 나도 이제 어른이 다 됐나 보다. 태수, 별일 없지? 간만에 전화를 걸면 할머니는 꼭 이렇게 물어보셨다. 바로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 아무 일도 없어. 어릴 땐 자랑할 일 하나 없는 내 하루들이 괜히 창피해서 불쑥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편안히 답한다. 응, 다행히 별일 없지. 정말 다행이다. 나와 내 가족과 연인과 친구에게 별일 없는 하루가 이어져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짜릿함보다는 안도감에, 특별함보단 일상적임에 더 가깝다. 아무 탈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아픈 곳 없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어서, 희망은 없어도 절망도 없이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내 삶이다. 누군가는 그토록 조용한 인생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냐고 묻겠지만, 물론 조용함은 웃을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울 일이 없는 상태니까, 기쁜 일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하루니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이 조용한 하루들은 우리 인생의 공백이 아닌 여백이니까.